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1월까지 외교부에서 오사카 총영사를 지냈고요. 지금은 이제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반도 한국의 지정학 리스크와 한일 관계인데요. 제 뒤에 남기정 교수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포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정학의 출발점으로 지금 고인됐습니다만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한 양대 그 전략가라고 하면 키신저하고 브레진스키를 모두 꼽습니다. 특히 브레진스키 경우는 저작때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2012년도에 제가 알기로 브레진스키 마지막 저서를 알고 있는데 전략적 비전이라는 책에 미국이 쇠퇴할 경우 지정학적 위기에 처할 8개국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대국과 전쟁을 치렀거나 치르고 있는 국가로 조지아, 예전에 그루지아라고 불렀죠.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전쟁을 했고 또 진행하고 있고요. 아프가니스탄은 미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강대국 편성을 통해서 안전보장을 모색한 사람 벨라루시가 있고 독자적인 핵무장으로 자주적인 안전보장을 모색하는 국가로는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위험에 처한 국가로는 대만과 한국이 손에 꼽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들이 논의되면서 우리가 또 이 중국 대만의 안전과 또 한국의 안보 간의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5대 열정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한반도 주변에 온통 그 지뢰밭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한중 간에도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과 갈등 요인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기존에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현재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개입된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미국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사 등에서 나타나듯이 이런 그 집단 안보 체제가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엔이 집단 안보 체제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국 그 자체가 개입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인해서 추가 제재하는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또 역시 북한에 대한 ICBM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 또 그에 따른 어떤 의장 비난 성명 채택에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그 집단 안보 체제와 대립적인 집단 방위 기구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확대되고 있고 쿼드라든지 오커스가 결성돼서 새로운 어떤 집단 방위 기구들이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 기구, 교류신뢰 부추 아시아웨이 등이 현재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정학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데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들이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 현재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잠재적 요인부터 본다면 중국은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953년도에 구단선이 선포됐지만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에 이것이 노골화됐고 2014년도에 중국과 베트남의 충돌, 2013년도에도 중국의 무장어선과 필리핀 간의 충돌이 있어서 필리핀이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 2016년에 승소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면서 중국은 구단선 안쪽에 있는 암초에 인공섬 레이더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고 남중국해 90%가량의 영유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돌연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돌연 전략은 1980년대 후반에 류화청이라는 이제 중국
해군 제독이 제안한 것인데 2010년도에 제1도련선이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일본 방위연구소는 평가하고 있고요. 2020년도 목표로 제2도련선을 완성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중국은 2015년도에 둥펑 26을 배치함으로써 이른바 괌킬러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가 전략적 가치를 상당 부분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바로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됐던 전략자산이 철수되고 미 본토로 이전 배치됐습니다. 생각은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있었던 20대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대한 무력 사용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금년 1월 8일 CSIS에서 워게임이 나온 바가 있고요. 현재 미 하원 군사 외교위원장이나 또 방공사령관 같은 경우는 시점을 2025년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한 지정학적 잠재 요인도 있는데요. 일본은 전후 일본의 한반도 군사 개입을 위한 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1963년도에 통합망료부가 미찌아 연구를 하다가 2065년도에 폭로가 돼서 중단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1993년도에 이것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4개 부처가 K반도 사태 대처 계획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에서 자유의 한반도 지역 5개 작전 조건과 내용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지정학적 갈등 요인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다시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그리고 북한 영역에 대한 한국의 영토 곳권에 대한 불인정,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독도에 관한 부분은 잘 아시겠고 이 북한 영역에 대한 영토 곳권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북한 영토도 우리의 이제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2015년과 작년 3대 문서 개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임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존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 요인으로서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재작년에 8차 당대회를 열어서 5대 전략무기 개발에 착수한다고 했고, 특히 금년 내에 정찰위성 실용 전략무기 출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작년 9월 8일 이 법 제정을 통해서 핵 정책을 기존의 확징보복, 다시 말하면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겠다고 하는 정책에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가 미중 간의 대결,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할 경우 한반도가 제2전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군이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반도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이걸 통해서 미군과 한국군의 전력을 이제 한반도에 묶어놓는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타개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브레진스키는 자신의 책에서 두 가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중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 또 하나는 가치와 위협인식을 공유한 일본과의 관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브레진스키의 스스로 평가할 때 이런 중국에 의존하는 안전보장은 중화체제 부활을 의미하므로 한국인들은 원치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민들의 반일 정서가 최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브레진스키는 한국의 핵무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옵션 3는 거론 안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거론할 때 핵무장에 의한 독자 억제 확보도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을 해서 독자 억제를 확보하고 있고요. 북한도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 9월 8일 제정된 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령에 보면은 핵무장의 역할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방식을 보면 독재적 핵무장을 통한 억지로 확보가 하나의 옵션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한국 내에서 과거 보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핵무장 가능성을 얘기한 바가 있고 일부 진보 학자들도 핵무장에 대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옵션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지정한 리스크를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시다 노선의 경무장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버리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아베 정부에 들어와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외교에서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로 글로벌 차원으로 이슈 관여의 범위를 넓히고 있고요. 요시다 노선이 얘기하는 일국 평화주의를 적극적 평화주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윤호중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현재 2007년도에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을 재개했고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와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걸 받아들여서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정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작년 12월에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이런 어떤 방위 정책과 또 미일 협력 관계를 본다면 이른바 일본 보수 우익들이 추진하고 있는 3대 정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호법은 79년도에 제정을 했고 안보법제가 201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불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구조의 개정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안보법제 그리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안보 3대 문서 제정을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현재 폐기하고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방위 장비 이전 원칙의 운용 지침을 개정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부분을 이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자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미일 안보조약에 따른 군사협력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8년도에 안보 방위협력 지침이 제정됐고 97년, 2015년도에 안보협력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에 제정된 3대 안보 문서에 따라서 새롭게 안보협력 지침이 개정된다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보통 일본 의회에서 강행 처리를 보통 잘 안 하는데 2015년도에는 아베 내각에서 강행 처리를 통해서 중요 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무력공격사태법을 통과시켜서 2016년도에 발효시키고 있습니다. 요번에 나왔던 3대 안보 문서에 보면은 일본의 위협 인식이 크게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 정책도 공세적으로 변했는데 기존에 2013년 12월에 제1차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제일 위협은 북한이었습니다.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중국은 두 번째, 그리고 러시아는 당시에 적 개념에서 빠지고 모든 분야에 협력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9년 뒤에 발표된 작년의 3대 문서에서는 중국이 첫 번째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이 두 번째, 러시아는 협력 대상에서 위협 대상으로 세 번째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런 3대 안보 문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문서를 뜯어보면은 주된 부분들이 중국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대 문서에 보면은 반경능이라는 용어가 13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3대 문서 개정에 대한 주요의 반응을 보면 중국과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미국은 크게 환영, 한국은 이해를 표명하되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경 능력을 위한 여러 가지 공격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수 방위 능력을 한다면 여기 그 위에 두 개 그림이 있습니다만 주로 적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함정이나 전투기를 요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반경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실제로 북한이나 중국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격 무기들이 장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특히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계획을 이제 그 얘기해서 IAMD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했던 미사일 방어 계획 MD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일본이 독자적인 방위를 갖추기 위해서 아직은 이제 그 신형 무기를 독자 개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00기를 빠른 시간 내에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고 실제 사거리가 2,500, 3,000km인데 우리 언론에서 보면 1,500km로 해서 마치 북한을 겨냥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토마호크 고각 발사는 물론 1,500km가 가능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중국을 겨냥한 거로 볼 수 있고 2026부터는 이제 일본이 스스로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30년대 중반까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하겠다는 것이 이번 3대 안보문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부분도 기존의 1% 한계를 넘어서서 그 2%까지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금액으로 보면 뭐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리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일본의 방위비는 2배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방위력 개선비 면에서는 한국이 내세우고 있는 중기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총 그 지출 금액보다는 아직도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부분은 뭐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원트랙, 과거세 해결 없이는 우리가 여러 현안 협력이 어렵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투트랙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오히려 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안보 협력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간에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안보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데 2014년도에 T사가 이제 책정된 바가 있습니다. 정보 보호 약정입니다. 이거는 미국을 경유해서 한미, 미일이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뒤에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근거해서 현재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이 2016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개적으로 전환되면서 작년 8월과 10월 이 미사일 경보 훈련, 탐지 훈련이 이루어졌고 작년 11월 13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프놈펜 성명에서는 이러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이제 공유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직접 한국, 미국, 일본이 실시간 공유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체결되지는 않았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6년에 체결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효력이 중지됐다가 다시 이제 정상화됐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정보 교환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사 상호 군도 지원 협정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가 한국 영토 국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불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엇보다도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의 최대 걸림돌은 과거사 문제입니다. 과거사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부당한 합의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위안부 합의는 유효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한일 간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국장급, 차관급 넘어서 지난번에 이제 한일 외무장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안보 협력의 촉진과 장애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촉진 요인은 가치와 공동 위협을 인식 공유하고 있고 장기적인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는 부분, 단중기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안보의 장애 외에는 과거사 문제나 영유권 갈등, 배타적 경제 수역의 미합의, 또 일본의 재무장을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이런 위험성도 있고요. 또 중국의 반발들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독도와 북한에 대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군함도에 이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지정학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쟁점 남아있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2016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한일 어업협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의 어협정 협상 재개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 문제가 다시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2028년 시효가 끝나는 한일 대륙간 공동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협의 요청을 했지만 일본 정부가 계속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한일 간에 결국은 안보 협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안고 있는 한일 간의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